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생님들 다들 잘 아시죠? 염증성 장질병 또는 염증성 장질병 또는 만성염증성 장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많이들 경험하시고 치료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 해당하는 하나의 신드롬에 대해서 또는 엔타이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첫 번째가 질병의 정의와 진단에 있어서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다. 이게 좀 더 프랙티스와 가깝고 단순히 인의의 내용을 갖고 오기보다는 어떤 것을 비교를 해야 되고 수의학도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하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던 치료법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치료법이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서머라이제이션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즘에 굉장히 옛날 오메가3나 한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약물들이 보조제로 많이 추천되고 있는데, 특히 이 IBD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인테스티널 빌라에 있어서 면역 작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염증에 있어서 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치료적인 트라이얼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의 한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저해제나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시는 이 내시경 소견들은 소위 말하는 에틴저 교과서에서 제가 스캔을 뜬 다음에 각각의 한글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달아 놓은 건데요. 여기는 이제 기생충성 질병이고, C와 D, E, F, G는 딱 봐도 아시겠죠? 종양성 병변입니다. 아데노칼시노마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덕출이 확장이 되어서 림프관 확장증의 특징적인 화이트 스팟이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C, D, 2번은 소위 말하는 염증성 장질병의 내시경적 소견입니다. 자,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전통적인 저희가 염증성 장질병을 접근을 할 때 뭔가 만성화되고 다른 질병이 배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시기 트라이얼을 하고 기타 등등 다 맞습니다. 순서가 다 맞는데 문제는,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진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겠죠.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직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설사를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현재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똑같이 시기 변화를 줍니다. 그렇죠? 문제는 시기 변화를 줄 때 뭐가 어려우냐면 개나 고양이든 그 시기를 먹으면 좋은데 안 먹는 게 문제죠. 그리고 당연히 테이블 풋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 설령 다이어트 체인지를 잘했고 추천하는 처방식을 먹었어, 또는 고양이는 이 사료에서 저 사료로 바뀌었어,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원래 이론상 그런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이제 트라이얼을 들어가게 됩니다. 메트로니다졸을 쓰거나 타이로신을 쓰거나 PDS를 쓰거나. 자, 여기서 이제 퀘스천을 던질게요. 그럼 애들이 관리가 잘 되나요? 관리가 잘 되나요? 재발을 안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아직도 저희가 만성 염증성 장질병에 있어서 아직도 화두가 되고 전 세계 페이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사로 내원하는 아이들이 많고, 실제 저도 지금 대형급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리퍼가 의뢰가 됩니다. 췌장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는 3등이염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개에서는 기타 등등 다양한 질병들 때문에 설사가 메인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세요. 뭘 해야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이 포커스를 좀 더 좁혀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과거 교과서대로 어떤 걸 했었어도 내가 놓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질병의 정의와 진단에 대한 최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걸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6년도인가요? 아마 2016년도 맞을 겁니다. 그 저널 오브 스몰 애니멀 프랙티스에 이제 뭐가 화두가 던져졌냐 하면,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염증성 장질병과 터물, 만성 장병증으로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 거냐, 같은 거냐, 아니면 별도의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텀에 대해서 하나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거기서 서제스턴 하기를, 자, 만성 장병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때는 언제냐 하면 확실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없거나 다음과 같이 임상적으로 우리가 트라이얼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적 반응을 보고 진단을 할 때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큰 화두였습니다. 물론 조직 검사를 해도 하나의 이제 여기서 얘기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시기에 반응을 해도 실제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안에서 면역세포가 관찰이 되는 경우가 더러가 있죠. 다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단순 염증성 장질병이라는 표현과 함께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 크로닉 엔테로패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조직검사 없이 또는 조직검사만으로 또는 조직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염증성 장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보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FRE, 시기에 반응하는 Food Responsive Enteropathy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이 항생제에 반응하는 안티바이오틱스 리스판시브 엔테로패시고요.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에 반응하는 경우, 이거는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에 또는 초진을 보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잘 관리가 안 되셔서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진단이 힘들어지는 경우에 이제 아이들을 제가 초진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의뢰한 환자를 보게 되는데 보호자와 맨 처음 상담을 들어갔을 때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보호자님, 이 만성 염증성 장질병은 거의 대부분 시기에 반응하긴 하는데 참 불행히도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시기에 반응을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적절히 따라와 주시지 않으시면 시기에만 다이어트 체인지만 해도 잘 반응할 수 있는 아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항생제를 써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면역 억제제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IBD라는 진단명만 내리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조금 바꿔서 생각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2015년, 16년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서 IBD에 이완된 개나 고양이에 있어서라는 표현 물론 쓰죠. 펠라인 IBD, 캐나는 IBD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히 개에 있어서는 고양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IBD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크로닉 엔테로패시 또는 이걸 합쳐서
만성, 염증성, 장병증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는 표현보다는 chronic enteropathy 또는 chronic inflammatory enteropathy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chronic enteropathy에 대한 치료 관리라고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할지 치료라고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할지 저 스스로 좀 퀘스천이 좀 달려서 둘 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식이 체인지 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개나 고양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intestinal dysbiosis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걸 쓰고 나서 처음엔 좋아졌다가 나중에 재발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면역 억제제를 쓸 수 있죠. 또는 필요하면 써야 되죠. 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지만 다양한 마커나 또는 조직병리가 임상 스코어하고 맞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시를 한다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당연히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도 절대 잘못된 치료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드시 추가해야 될 건 소위 말하는 발생 가능한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프리바이오틱스 중요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고, 그렇죠? 게다가 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이까지 한대요. 분변 변 이식을 합니다. 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죠. 콜라이티스에 있어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지 이 염증성 장질병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에서도 건강한 개체, 좋은 분변의 세균총을 갖고 있는 캔디데이트만 선발이 가능하다면 그거의 이식을 굉장히 좋은 치료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거 가능한가요? 좋은 세균을 갖고 있는 아주 월등한 그러한 헬시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나요? 그런 치료법이 저희 국내에 도입이 되고 있나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걸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얼터너티브 또는 우리가 다른 걸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사료에 집착을 하고 보조제에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식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거나 항생제를 너무 잘못 쓴다거나 디스바이오시를 유발하게 되면 결국 면역 억제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게 만성화되면서 PLE로 가게 되는 수준까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이 활성산소를 좀 인터럽트 할 수 있는 조금 제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지아라는 대안 SOED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트라이를 해봤었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2019년도 미국 수입 내과학회에 가서 실제 발표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ROS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 각종 케이블 TV를 보시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고 염증에 있어서 체내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문제는 이 IBD에 있어서 이 활성산소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직접적인 작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뭔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여 소위 말하는 톨라이크 리셉터든 뭐든 간에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 빼고 뭔가 빌라이의 안티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뭔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뭔가 영향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문제는 이러한 염증 반응에 기인하여 소위 말하는 T셀을 주로 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그 해당하는 세포에서 이 점막 빌라이 층에다가 소위 말하는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를 하면서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소위 말하는 빌라이, 티슈, 장 점막을 손상을 시켜서 임상 증상을 나타내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염증 반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ROS라는 겁니다. 어떤 염증이든 간에 소위 말하는 프리 레디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ROS의 이 패솔로직한
과다한 액티베이션이나 과다한 분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미 개에서도 이러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염증 반응의 키가 될 수 있으니 바이오 마커로 쓰자라는 내용이 이미 벌써 다 되고 있어요. 2017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BMC 뱃 리서치에도 이미 페이퍼가 나오고 굉장히 인위에서는 이미 거의 종설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를 뭔가 좀 인터럽트 할 수 있는 디스뮤테이즈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 SOD는 디스뮤타제 SOD라고 이제 약칭을 할 텐데요. 이 SOD는 세포질 내나 마이토콘드리아 수준에서 이 ROS를 프로덕션하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트라이얼을 하게 되는 시도들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 전 직장에서 그 2017년도하고 2017년 세프템버서부터 2018년 그 다음에 봄까지 총 30마리 정도의 IBD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진단을 했고요. 그 중에서 12마리를 제외했습니다. 병발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이미 치료를 받았거나. 그래서 총 18마리 IBD로 조직 검사와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어리티 스코어와 기타 등등을 토대로 이 해당하는 이 시기에 IBD라고 진단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에 속하는 애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죠. 이 첫 번째 그룹은 이 SOD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 처방식 주고 항생제 주고 스테로이드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거에다가 SOD 주는 그룹. 그다음에 마지막 그룹은 뭐냐면 처방식에다가 그냥 SOD만 주는 그룹이었습니다. 정말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모든 그룹에서 다 치료 효과가 다 나타났어요. 똑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던 게다가 SOD를 줘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요. 특이한 건 처방식에다가 SOD만 줘도 소위 말하는 임상 시비어리티 스코어는 개선이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확연하게 떨어지죠.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스코어링을 했을 때 이 그룹 간의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과거 전통적인 스테로이드의 항생제의 처방식까지 쓴 그룹에 비해서 30일차 정도 SOD를 먹였더니 더 효과가 좋아요. 게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처방에 SOD를 첨가한 그룹도 차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SOD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차가 다 났습니다. 이거는 10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기준으로 스코어를 100%로 나눴을 때는 이미 7일차서부터 기존 처방에 SOD를 주면 확 차이가 나고요. 30일차부터 세 그룹 간의 차가 다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2019년도에 미국 가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직장에 있어서 그 석사 선생님이셨죠. 지금은 어디선가 열심히 임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주 저자로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김학현 박사님은 현재 충북대 교수님이시고요. 기타 본 연구를 도와주셨던 이 SOD를 저에게 기꺼이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관계자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총정리를 해드리면 이 질병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 과거처럼 히스토패솔로지 시비어리티만 의존하면 안 된다. 마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CRP도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임상적 스코어만 갖고서 뭔가를 했다가는 어려울 수 있고 과거 문헌을 토대로 시기에만 반응하고 항생제만 반응하는 아이들이 현재까지 모든 나온 논문을 수치화하여 통계 분석을 하여 보면 FRE와 ARE가 가장 많은데 항생제를 쓰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웬 말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시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시기 체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생제 쓰는데 intestinal dysbiosis가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고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면역 억제제의 사용은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lymphocytic enteritis 또는 LPE, 뭐 EE, 뭐 기타 등등으로 명하시려면 당연히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내시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12지정만 할 건지 그 아래까지 가야 되는데 고양이에서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죠? 펠라인 IBD하고 로우 그레이드 엘리멘터리 림포마, 로우 그레이드의 소화관역 림프종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굉장히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열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코로나미실 트라이를 해야 되는 건지 개의 림포마처럼 특정 장부위가 막 이렇게 불룩해지는 게 아니죠. 쫙 퍼지면 조직 검사를 해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따라서 면역 억제제 사용에 있어서는 또 정확한 진단을 또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PLE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PLE로 가면 또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자, 따라서 intestinal dysbiosis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산화적 손상, 현재 이제 이게 유일한 거죠. 인위에서도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분변 이식을 하지 못한다, 시기에 대한 체인지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산화적 손상을 막기 위한 치료법, 소위 말하는 SOD와 같은 보조제 처방도 적극 추천드린다는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써보고 고양이도 써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설사를 해서 제발 좀 설사만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죠. 기껏해야 시기 바꾸세요. 그 다음에 뭐 주세요. 유산균 한번 바꿔보세요. 시기 바꿔보세요. 항생제 쓰고 면역 억제제 쓰죠. 이게 다예요. 거기에 하나 이제 추가를 해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활성산소를 좀 억제할 수 있는 SOD의 직접적인 투여 정도도 굉장히 바람직한 또는 추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하나의 얼터너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한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큰 도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